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기재부에서요,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 추진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이 보도자료 한 20여 페이지에 되는 제법 양이 많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서들을 꼼꼼히 쭉 읽어보면서, 자, 이번에 개편이 되게 되는 주식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다른 금융자산의 소득과 합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는 요게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부담 때문에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무리 예고되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담스러운 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죠. 저도 요 관련한 내용들 익히, 짐작하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막상 구체적인 안을 보고 난 다음에는 불편한 심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뀌게 되는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 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자, 향후 시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이로 인해 가지고 시행이 되게 되면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순하게 투자자들이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까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왜 시행이 되게 되는지 그 의미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이 문서,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로 낸 요 문서를 보시게 되면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쓰면 되지 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라고 되어 있느냐. 자,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금융세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가 지금 제 머리 위에 그 전깃줄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복잡하게 꼬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주식 양도세의 당위성 이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언급이 시작되었던 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갑니다.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주식 양도세 이야기가 나왔고, 자, 시행할까 하면은 시장이 폭락하고, 그럼 다음에 하지 해서 다음에 할 때쯤 되면 또 폭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30년이나 미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많은 금융상품들이 등장했을 거 아닙니까? 이 금융상품들의 세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주식 양도세가 있다면 명확하게 양도세로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상한 차선책으로 세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금융상품 같은 경우 이 수익이 배당소득세로 취급이 됩니다. 이거 좀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해외 펀드에 투자했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익이 배당소득세로 잡히게 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과 나는 작은 금액으로 투자했는데 그 나라 어떤 증시, 그 나라 어떤 자산이 폭등해가지고 내가 이 펀드를 판매했더니 수익이 어마어마했다. 그러면 배당소득세로 인식이 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과 나는 작은 금액을 투자했더라도 말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에요. 자, 다른 금융상품들에서 파생 양도세가 도입이 된 경우도 있어요. 파생 양도세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자, 이게 다른 주식이나 이런데 양도세가 없다 보니까 좀 이제 제도적인 허점을 남겨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손익통산을 불가한다. 다른 금융상품하고 한쪽에서 플러스 나고 한쪽에서 마이너스 나면 이건 이제 합산해 가지고 순 플러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수익 난 거에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그러한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만들어지고요.
뭐 손실을 이연하는 뭐 그런 제도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법인들 같은 경우도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몇 년 동안 이연을 해가지고 수익이 난 해에 통통 털어줘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해외 주식 투자는 또 양도세죠. 와, 이거 뭐 복잡합니다. 이것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예,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채권, 펀드, ELS, ELF 등등등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예, 소득이라고 정의를 하고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 안에서 손익통상, 그리고 손실이연 등등 이러한 제도를 다 도입을 하게 되니 금융세제 선진화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투자 소득을 종합을 하게 되면요, 요 금융소득 뭐 손익통산도 하고 손실 이연한 거 이제 썸 해주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발생한 해, 예, 20%의 세율로 과세를 한다라고 합니다. 20%면 이게 양도세랑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6월 25일에 기재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으로 발표를 했고,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관한 공청회도 있을 예정이고, 금융회사에 여러 가지 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런 데서 이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의견 수렴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예, 협의가 있겠죠. 이게 지금 국회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준비했던 안하고 많이 틀립니다. 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올렸는데 거기 내용하고 좀 틀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율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해서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그 후에 또다시 협상 조율하게 되면서 9월 초에, 예, 법안이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의 두 군데로 법률안이 발표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왜 두 개 법률안으로 발표가 되느냐? 증권거래세법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 요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예, 어제 발표된, 예, 안에 따르면은 0.15%포인트까지 증권거래세를 낮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소득세법 내용에서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에 관한, 항목을 추가를 하고 세율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하고 그때 당시 이제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입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두 당에서도 주식 양도세 관련한 법안을 올릴 때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 두 가지로 올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법안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자, 그 사이에 많은 이제 의견들이 오가게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기재부에서 올렸던 안이 큰 골자가 돼서 추진이 되겠죠. 자, 이 안을 보게 될 때,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 따귀를 이렇게 때려주기 위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도 믿긴 하지만 그 안에 좀 그래도 긍정적인 게 있지 않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몇 가지는 이제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금융투자소득 관련해 가지고 금융상품 간의 손익이 통산됩니다. 이게 이제 가능해지게 되면은, 예, 뭐 해지성 금융상품하고 주식자산을 절묘하게 조합을 하게 되면 시장이 하락할 때 뭐 해지성 자산에서 수익 나고 뭐 주식자산이 손해 나더라도 이게 손익 합산해 가지고 세금을 매기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손실 2월 공제가 3년입니다. 자, 올해 내가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3개년도 동안 그 손실이 계속 이연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이 난 해에, 예, 그것을 합산해가지고, 예,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쏠쏠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부분 관련해 가지고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관련한 기본 공제는 25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식 부분은 2천만 원으로 늘린다라는 것은, 예, 이거 제법 큽니다. 250만 원은 웬만한 사람들 다 저 안에 들어갔는데, 자, 2천만 원 정도 되면요,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안에 따르면은 2천만 원 이상 국내 주식 양도세를 발생시킨 투자자는 전체의 5% 정도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보면서 조금 예, 안쓰럽기도 했어요.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5%밖에 안 되는구나. 예, 조금 씁쓸하긴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95%의 개인 투자자는 아예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세부사항 보게 되면요. 매입가, 그러니까 2023년부터 이제 주식 양도분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이 될 텐데, 양도세 계산할 때 매입가 중요하잖아요. 자, 매입가 부분에서 매입가를 한 20년 전에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럼 그 가격으로 딱 매입가 책정되어 있으면 2022년 연말에 팔았다 다시 사가지고 이거 매입가를 높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재부에서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자, 매입가하고 2022년 연말 종가하고 비교를 해서 큰 값.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다. 그럼 매입가는 엄청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말고 2022년 연말에 종가가 세금 계산할 때 매입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진짜 높은 가격에 샀는데 2022년 연말에 가격으로 매입가를 계산하면 억울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높은 쪽인 매입가가 높기 때문에 원래 내가 매입했던 가격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23년부터 해서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되게 되고 3억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양도세 다 계산하잖아요. 지금은 그 양도세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막 주식 팔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해프닝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크죠. 지금 머리 위에 있는 이모티콘처럼 그냥 막 콧방구 막 피면서 막 화가 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저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일단 순위를 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다 중요합니다. 단계적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회 국회 때 여야에서 올렸던 법안들이 거의 비슷해요. 민주당이 먼저 올렸는데 나중에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올렸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넣긴 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법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세 도입하자는 겁니다. 올해는 주식 양도세 5%포인트,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높여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의 안을 보게 되면 2023년에 전격 시행입니다. 2022년에 이제 금융 상품, 주식 외에 다른 금융 상품에 먼저 적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세율 관점에서는 전격 적용이에요. 부담이죠. 이게 아무리 3년 뒤라고 해도 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올린 거는 그게 통과됐으면 그냥 작년부터 시작이었던 것이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단계적인 시행이 아니란 점.
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 중에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주식 양도세 요 부분은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손익통산하고 2월 공제하고 여러 가지 펀드들의 불합리한 세제 개편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나왔고 실질적으로 2013년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되기 시작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자, 그때부터 주식 양도세 시행으로 그게 가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벌써 10년 전부터 진행을 해오던 건데 기재부에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홍보나 공청회 또는 안내 이런 거 있었는가? 뭐 예, 일부 조금 있긴 했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가 공감할 정도의 그런 홍보나 공청회 안내 없었습니다. 그냥 이거 간복이 아니야라는 느낌의 뉴스 기사가 이렇게 쑥쑥 나오면 뭐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한다던데 그러면은 뭐 투자자들이 막 분노했다 그러면 잠깐 싹 들어갔다가 아무 반응 없다 그러면은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나왔다가 그런 거 외에는 다른 공식적인 홍보나 뭐 이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전형적인 예, 관료제 모습이어서 너무 안타까움이 큽니다. 10년 동안 뭐 했던 건지. 예, 홍보를 좀 세게 해주셨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의 각오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증권거래세, 예, 주식 관련 거래세라고 제가 남겨놨는데 0.15%포인트 남아있게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증권거래세 부분을 아예 없애고 농어촌 관련한 세금 0.15%포인트만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15%포인트 남기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주식 양도세하고 서로 퉁퉁 치면서 결국은 사라지게 하는 거였었거든요. 관련해가지고 뭐 외국인 투자자의 세금 부분에 뭐랄까 좀 아쉬움도 남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빈도 거래에 대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관련 거래세를 일정 부분 남겼다라고 하지만 원래 계획하고 틀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아니 원래 말은 이렇게 해놓고는 저렇게 발표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부분은 이제 세금 예 그래도 지키려고 예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하필이면 이때냐 자본시장에 싹이 지금 피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개인 투자자 역대 이렇게 큰 자금을 끌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예, 아쉬운 점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주주 양도세 하향 여부를 어떻게 할 거냐. 올해 이거 민감하잖아요.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일단은 저거는 아예 건너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면 그래, 오케이. 잘했어. 제 칭찬을 해줄 텐데. 아예 없었습니다. 언급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얼핏 보면은 예정대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시장에서 돌았던 그런 이야기들에 관한 언급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크게 불만은 아니지만 금융투자협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그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 등등등 이런 이제 금융투자 회사들의 연합체예요. 그래서 여의도 색강역 근처에 오시면요 정말 으리으리한 빌딩 예 거기가 바로 이제 금융투자협회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래도 이익단체로서 좀 행동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안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망감이 좀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금융투자 소득세, 이게 이제 실질적인 주식 양도세잖아요.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시행까지 2023년이니까. 그런데 그 전에 많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떠올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행동이 뭐 어떤 이익
이익단체로서의 행동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2000년대 초중반에는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세 폐지하면서 주식 양도세를 전면 시행하라라는 그러한 여론이 셌고, 실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집회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죠. 주식 양도세 시행,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할게 라고 했더니 저거 싫어라는 분위기입니다. 분명히 2000년 초중반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2013년 그 당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되기 시작했죠. 예, 이렇게 2년마다 이제 단계적으로 하향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의 전주곡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증시 토크나 세미나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2020년대 중반에 대주주 양도세가 아니고 이제 주식 양도세가 전면 시행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자주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좀 자금 크게 투자하신 분들은 익히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식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저건 이제 내일이 아니야. 아이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일이지 뭐 하면서 이제 무시했던 투자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했어요. 근데 그 불이 벌써 이렇게 숭숭숭숭 하면서 내 눈앞까지 딱 오다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중간에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2014년에 파생 양도세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자, 이거 통과됐을 때, 와, 주식 양도세 이거 시행은 이제 시간 문제다. 정말 빠르면 2020년 안에, 늦어도 2020년 중반에는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나 증시 토크에서 순망치한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주식 양도세 시행이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신호를 제시를 해드리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공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저 뭐 파생쟁이들 일이잖아, 주식 투자자들한텐 문제될 게 없다고, 이런 식의 분위기로 강 건너 불 보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 보듯 했던 게 퉁퉁퉁 하면서 내일이 되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불편한 거는 사실이긴 하죠. 자, 그러면서 좀 불편한 건 불편한 거고, 한편으로는 좀 꺼림칙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이제 본격화되면 앞으로의 시장에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단기 중기 관점에서는 어쨌거나 투자자들이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감정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불만이 크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일부라도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대주주 양도세 3억 원으로 하향하느냐 이 여부가 불확실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 중 자금이 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좀 심리적 이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나 개인 투자자 순매매 관찰을 계속하면서 이 이후에 자금이 이탈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저는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쨌거나 좀 수급에 약간 안 좋은 불안 요인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금융상품들 간의 손실상계가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수요 증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생상품 또는 어떤 금융상품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이제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여러가지 전략들을 실제 이제 사용을 해도 손실을 상계되고,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3년간 2월 공제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연구 많이 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전략을 창고에다 이렇게 던져 놓았던 것 중에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증권거래세가 0.15%로 하향이 되기 때문에 가격 부담, 비용 부담,
예, 요것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전략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게 이제 시장의 큰 변수로 될 것 같습니다. HFT, 고빈도 거래. 예, 고빈도 거래. 요 HFT는 증권거래세가 없으면요. 그냥 진짜 뭐 초 단위로 몇백만 계약씩 막 쏟아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기재부에서 남겨놓은 것도 HFT 준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날까봐 예, 요 우려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보다 증권거래세가 낮아지게 되면 어쨌거나 가격 부담,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HFT의 준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니 저거 눈에도 보이지 않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한두 해 전이었던가요? 작년 연말인가 재작년 연말인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저쪽 홍콩 쪽의 헤지펀드에서 한국 코스닥 주식에 고빈도 거래를 막 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산 것처럼 막 이렇게 페이크를 쓰면 한국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사요. 그럼 걔네들이 어유 코리안 우리의 호구 하면서 탁 팔고 수익을 내던 그러한 일이 크게 예, 불거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비해서 이 HFT를 중심으로 한 어떤 좀 멋지게 이야기하자면 인공지능 거래에 의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예, 녹아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이슈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보면은 매년 연말에 스몰캡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요. 그 이유가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슈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굳이 이거 안 해도 어차피 주식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자, 개인 투자자 중에서 5%만이 주식 투자 수익 2천만 원 이상을 만든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기재부의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95%는 주식 양도세, 즉 금융투자 소득세에 미해당되는 것이죠.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중에 5% 안에 들어가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자, 저 부분이 나중에 주식 투자 전략의 예,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나 벌었네? 2천만 원 정도 벌었네? 그러면 일단 꺾고 예, 다시 재매수한 다음에 내년의 상황을 봐서 또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변수로 부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예,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 신설되는 지금 이 상황. 앞으로 3년 뒤입니다. 예, 아직도 시간 많아요. 앞서서 파생양도세도 2014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이후 한 몇 년 뒤에 실제 시행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조금 더 공청회를 거치고 7월 초 내지는 7월 말에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때 이제 대주주 양도세 3억 하향할지 말지 그것도 얘기가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좀 뭐 여러 가지 SNS 상에 글들이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나 주식 투자 오래 한 사람인데 이번 안에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컴플레인이나 불만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사실 신설되는 세금치고 불편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좀 그래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요, 한번 공청회나 그런 데 가서 직접 한번 개인 투자자를 대신해서 발언을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직 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개인 투자자의 어떤 대변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좀 진지한 문제로 오랜 시간 증시 토크 준비했습니다. 30분까지 한 경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아유, 뭐 저는 그냥 마음의 각오가 이미 7년, 8년 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만, 예, 주식 투자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좀 부담이 크실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증시 토크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